자, 그 인상팔 우리가 이제 인상팔 지난번에 그랬던 놀이죠. 깡리 피사로 도시 풍경 각각 했는데요. 근데 이제 꼭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인상팔 중에서 뭐 물론 많지만 좀 더 많이 있지만 그래도 꼭 언급해야 될 사람 2명 정도만 더 바지유하고 카이보트. 특히 카이보트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시고 오셨잖아요. 그죠? 시카고 가면서 오늘 한번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상팔 맨 앞으로 가서 이제 193페이지죠? 193페이지 그 그림 뭐 이렇게 나오는 전체적인 인물 2명.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193페이지에 딱 나와 있는 그 키 큰 인물이 이제 그 프레데릭 바지유예요. 그죠? 키 큰 제일 큰데? 진짜 크죠? 네, 바지오 얘기 많이 찍어놓고 그림. 여기도 제가 해놨지만 자 먼저 프레데릭 바지오부터 얘기하시겠습니다. 자, 부유한 키 큰 친구, 부유하고 또 이게 결혼을 안 했거나 그 애인이 없다는 게 다른 친구들은 좋은 일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그죠? 애인이 있으면 애인한테 아무래도 모든 거를 쏟아붓고 할 텐데. 애인도 없으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베푸는 게 이런 일이 많은 거죠 아무래도. 자, 너무 일찍 죽었죠 아쉽게. 자, 그래서 정말 이제 키가 크게 생겼잖아요. 키가 크게 그죠? 키 큰 바지요. 그래서 인상파 말 그대로 초창기 멤버면 초창기라 중요한 멤버예요. 인상파 시작할 수 있게 하자시 그 멤버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바지유가 없었으면은 모네와 르누아르도 없었다라는 말이 맞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림 그리려면 물감이 있어야 될 거예요. 물감. 그 누가 돼?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이 친구를 된 거예요. 제일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물감이나 화구 등을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이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도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이제 일찍 죽죠. 전쟁에서 그죠? 전투에서 전사하는 프랑스 프로이센 전투에서 전사하는 비극적인 운명. 그죠? 그림은 그렇게 인상주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전 시대랑은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좀 보시면 이제 슬슬 나옵니다. 그런 게요.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기 지금 이 집단 초상화라고 하는 유명한 초상화예요. 항상 미술사 책에 많이 나오는. 그죠? 그래서 미술사 책에 인상파 그러면은 이 그림이 나오던가 또 좀 이따 나올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책에 있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죠? 193페이지에서 이게 마네. 그죠? 지금 마네의 그 화실입니다. 마네 화실. 마네가 아무래도 그죠? 그 지도적인 인물로. 그다음에 전국구잖아요. 마네는 전국구로 스캔들 때문에 유명해져가지고. 그래서 마네가 있고 이제 바지요. 뭐 키 크죠 아주. 키 큰 바지요. 그다음에 여기 이게 르누아르 여기 뒤에 여기 르누아르고요. 뒤에 이제 여기 이제 모네입니다. 모네. 나머지는 뭐 이제 에밀 졸라고 이제 평론가들이고 평론가들이고. 확실히 다르죠 풍채가. 그러니까 르누아르나 모네는 이거는 그 노동자 계급 출신 아니에요. 아증미 이거 벌써 좀 뭔가 좀 이제 막말로 좀 쭈구리하고 그죠? 이게 풍채가 당당하잖아요 벌써 그죠? 다 양복 입고 마네도 그렇고 뭔가 그죠? 자신감 있고 뭔가 사람들 대하는데 그죠? 확실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어떤 출신 그 환경이. 자, 그래서 인상파 집단. 그래서 이거 딱 그림 이 사진을 봐도 아유 뭐 엄청 이 옷도 그죠? 정말 부르주아틱하죠 그 당시로는. 24세 때 찍은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찍은 정말 말 그대로 멋진 청년이죠. 정말 멋진 청년. 자, 그래서 이 바지유는 프랑스 남부 해안 도시 몽펠리에 그죠? 맨 남쪽 프랑스 남부 해안 있잖아요, 그죠? 남부 해안 딱 한가운데 딱 있습니다, 몽펠리에. 뭐 살기 좋은데 중에 하나겠죠. 남부의 따뜻한 그쪽의 부유한 개신교 가문 출신이다. 이 개신교라는 거는 딱 봐도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상공업자 집안이었구나. 그죠? 프랑스에서 전통적으로는 카톨릭이지만 이제 그 개신교 쪽 하는 분들은 이제 그 상공, 그죠? 상업과 공업 쪽으로 한 그런 가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친은 그 지역에서 와인 농장과 거래, 그죠? 남부 프랑스에서 해서 상원 의원도 하고 몽펠레 시장도 여기 많은 정말 아주 전형적인 지방 유지 막말은 지방 유지죠, 그죠? 지방 유지의 그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지유는 어린 시절에 들라크로와, 그죠? 들라크로와 낭만주의, 그죠? 자, 이 대표자 들라크로의 그림을 보고서 미술을 관심을 가지면 되었는데, 근데 이제 가족은 뭐 뻔하잖아요, 그죠? 이 돈 많은 집안들은 옛날에 이제 이때는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나? 애 셋 나면은 첫째는 법대 보내고 둘째는 의대 보내고 셋째는 교수 시킨다 뭐 이렇게 교육계 뭐 이렇게
이때는 이제 첫째는 그러니까 사실 대학에도 그 세 개 과밖에 없었어요. 대학이 아시죠? 중세 대학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중세 대학에 법대, 법학과, 의학과. 상대는 없죠. 옛날에 중세 때는 상거래가 아니고 신학이죠. 신학 철학이죠. 신학. 그러니까 자식 셋을 낳으면은 하나는 왜냐면 신학 종교라는 게 엄청난 권력 아니에요. 네. 권력이 밀착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는 가문의 전통을 이루면서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신학 대학을 보내고 하나는 법대를 보내고 하나는 이제 제일 막내나 이런 쪽 어디 의대를 보내고 의대 딱 나오잖아요. 의대 의학 그죠? 이제 이 친구는 법대가 아니라 의학. 자 그래서 의학을 공부하는 조건으로 미술 그래 이제 해라 했는데 의학을 먼저 한 거예요. 하면서 취미로 해라는 거죠 사실은 취미로 그죠? 그래서 조건으로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파리에 와서 의학 시험을 준비하는데 뭐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의학 시험은 떨어지죠, 그죠? 시험 떨어지고 공부도 안 하고 의학 시험보다는 오히려 이런 샤를리 글레르 화실에 다니면서 바로 르누아르 막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니면서 화실에서 그래서 의학 시험에 낙방하고 나는 그냥 그림 그리겠다 해가지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뭐 부모님들이야 마음에 안 들었겠지만은 뭐 자식이 하겠다는데 뭐 그렇게 간섭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거 자체를 뭐 막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오히려 뭐 계속 돈을 보내주고 지원을 했죠. 부모들은.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지의 가족을 그린 그림입니다. 가족을 그린 그림으로 그래도 가끔 나오는 그림이에요. 가끔 바지의 가족 모임. 이게 이제 바지의 엄마 여기 아빠, 바지의 아버지, 바지의 모친, 그다음에 이제 누나, 형제, 자매들 이렇게. 맨 끝에는 이게 바지입니다. 이렇게 크잖아요, 그죠? 벌써. 그죠? 이거 나중에 그려놓은 거예요, 당연히 나중에. 가족들 그리고서 나중에 그려놓은 건데, 근데 좀 이제 어색하죠, 이게. 그죠? 뭔가 좀. 그러니까 인물들이 이거 어쨌든 일단 첫 번째로 이 옷, 그죠? 옷, 요 땡땡 들어간 이 드레스, 그죠? 요거 기억나세요, 요거? 땡땡 이게 요때 요 파란 점 또는 뭐 다른 점의 여성 드레스는 상류 계급의 표식처럼 그렇게 유행하던 옷이었다. 그래서 모네의 정원의 여인들 요 뒤에 우리 기억나실 텐데요. 모네 정원의 여인들 여기 거기 책에 요 땡땡 그죠? 줄무늬 아니면 땡땡 들어간 이 옷. 그 당시 상류층 여성들이 즐겨 입었던 그런 옷이라고 합니다. 트레이드 마크처럼 많이 입었던. 자, 그래서 그런 옷. 그 다음에 좀 어떤 그림적인 특징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카메라 렌즈 보는 것처럼 그죠? 이쪽만 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이 그렇게 입체적이지가 않죠. 그죠? 얼굴이 좀 평면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만해가 이미 나왔거든요. 이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나름. 그죠? 약간 만해죠. 그 다음에 또 만해의 그림 특징이 뭡니까? 이 서로 상호작용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이게 가족이면은, 그래도 가족이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화기애애하고 했는데 이거 지금 뭐 엄마는 이쪽 보고 있고 아빠는 저쪽 보고 있고 뭐, 이쪽을 주로 보고 있는데 이분들은 또 딴 데 보고 있고, 그죠? 이게 좀 그렇다니까. 그래서 벌써 그런 특징이 나름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못 그린 그림이라기보다는 이미 바지유가 파리에 와서 꽤 한 다음에 다시 또 집에 돌아갔을 때 원래 제목은 다시 모이는 가족인데 그죠? 리유니언 이렇게 돼 있는데 흩어졌다 한번 모였다는 거예요. 그죠? 각자 일하다가 그래서 바지유도 파리에 있다가 한번 내려가서 그린 건데 그러니까 바지유가 이미 그런 만해나 이런 풍을 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모네식의 어떤 빛과 그림자도 좀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죠? 그런 것좀 있죠. 그죠? 그래서 약간 어설프죠, 사실은. 완벽하진 않으니까. 하지만 그런 인상주의적인 그런 흐림들. 그래서 앞에 그림 쓴 것처럼 평면적인 얼굴. 그죠? 얼굴 묘사가 좀 평면적이고 또 인물들의 상호작용도 없어서 만해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을 마치 정물처럼 그렸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만해는 인물화를 정물화처럼 그렸다. 그죠? 정물화처럼. 약간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의 정물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죠? 서로 상호작용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모네처럼 빛과 그림자의 어떤 대비. 그죠? 빛과 그림자의 대비에
중점을 두어서 그리려고 했는데 모네랑 친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는 한편으로 이쪽에 그늘 주고 이쪽에 빛이 비치는 그런 식의 여기 얼굴에 또 빛이 비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잘 안 된 거죠. 그죠? 하지만 몇 번 나중에도 손질했지만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런 그림 또 그다음에 이것도 그 내려갔을 때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바지유 마을 풍경 살롱전에 출품했지만은 거부된 그런 그림으로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의 정말 그 화창한 그런 햇볕, 그죠? 프랑스 남부 얼마나 햇볕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햇볕이 내리쬐는 그런 마을을 배경으로 이렇게 그 모델을 놓고 그린 건데, 그래서 앞에 그림처럼 이 자연광과 그림자의 대비 효과에 뭔가 중점을 두고자 했으나 마을도 좀 어색하고, 그죠? 마을도 좀 너무 좀 약간 조악해요, 그죠? 이게 대생 반, 색채 반 이래가지고 대생이 중심이 된 것처럼 돼서.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인물도 그러니까 이게 인물이 얼굴이 붉었잖아요. 이게 지금 모네한테 잘못 배운 거지. 그러니까 이 뭔가 붉은색이 그렇잖아요. 인상파가 원래 그죠? 옆에 뭔가 붉은색이 있으면 그것이 반사 같은 색이 좀 붉게 난다는 건데 너무 붉게 그죠? 너무 붉게 칠하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얼굴이 왜 붉은지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인상파적인 거를 잘못 적용했다. 그러니까 역시 모네가 뛰어난 거예요. 그게 한편으로 보면 모네의 그 손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바지유는 그걸 보고 좀 따라하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구현이 안 된 그런 그림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바지유는 그렇게 의학시험 보러 파리에 왔다가 주로 이제 화실을 다니면서 그죠? 이 친구들을 만나죠. 모네, 르누아르.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예전에 봤던 일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나오는 그죠? 거기 요런 게 여기 다 나옵니다. 54주차고 그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모네가 이제 나가자고 주도하잖아요. 왜 거기 어디 있습니까? 그 있잖아요. 192페이지에 위에서 둘레 다섯째 줄에 그죠? 모네가 이곳을 나가자. 여기는 유의한 곳이다. 뭐 이렇게 그죠? 이런 게 다 이제 이게 연결된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바지유가 먼저 다니던 화실에 이 친구들이 와서 같이 다니다가 모네는 다른 동네보다 늦게 글레르의 스튜디오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1963년 스튜디오에 다니면서 그만두자고 주도한다. 왜냐면 모네는 일단 자기 고향에서 그죠? 무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걸 배워가지고 외광화파 그죠? 밖에서 그리는 거 깝깝해서 스튜디오적인 그림을 못 그리는 거죠. 그래서 나가자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 데리고 우르르 나갑니다. 물론 스튜디오는 문 닫아서 다닐 수도 없게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들이 이제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야외에서 그래서 모네는 동료들과 퐁텐블로 숲 그죠? 퐁텐블로 성이 있던 퐁텐블로 성에서 다빈치가 죽었잖아요. 그 그림 기억하실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마지막에 거기서 죽죠. 그래서 퐁텐블로 궁전 옆의 숲에서 여기서 바로 마르미 종파가 나온 거 아니에요. 밀레등 그 숲에서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고 또 이제 바지유와 함께 노르망디 등으로 그림을 그리러 다녔는데 그 비용은 다 바지유가 됐겠지 돈은 모네는 빈털터리니까. 그러고서 결국 이제 바지유가 94년에 이제 화실 나왔고 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작업실 그죠? 파리에 작업실을 얻었고 모네는 거기에 이제 얹혀 사는 거죠. 이제 막말로 거렁뱅이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죠? 부유한 친구에 얹혀서 그냥 화실을 같이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모네랑 또 르누아르랑 같이 그렇게 화실을 사용을 하고 그림을 그리러 이렇게 다니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살롱전에 응모를 하잖아요. 그죠? 살롱전. 왜냐면 이제 살롱전이 이게, 그걸 해야 또 부모들이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부모가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바지유가 살롱전에 응모를 하지만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때 이제 이 모네의 이 유명한 그림. 그러니까 이 그림 그릴 때도 퐁텐블로 숲에서 야외에서 막 바지유가 도와주고 했다는 거 그때 했었습니다. 일화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네 그 당시 부인이죠. 부인 그죠? 모네 부인이고 여자친구죠 그 당시에는 까미유 그죠? 첫째 부인 그죠? 그래서 모네의 정원 요거를 제출했는데 요것도 같이 떨어졌어요. 바지유하고 모네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야 이거 살롱전에서는 우리가 희망이 없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요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바지유가 결정적으로 던진 심어놓은 씨앗인데. 이들은 더 이상 살롱전에 응모하지 않기로 하고 이거 희망이 없다. 우리 같은 그 젊은 사람들은 순수 안 온다. 그죠? 순수 오지도 않고
우리 젊은 작가들 뭔가 새로운 그림 스타일도 새롭고 나이도 젊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전시 프로젝트 같은 거를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막말로 가난한 거렁뱅이들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지우는 돈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돈 빌려서 내가 이제 그죠? 스튜디오를 빌려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안이 중요한 제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지우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살롱전 저거 없고 다시 자기 친구들 12명의 동료들과 함께 작품을 전시하게 큰 스튜디오를 임대하기로 썼다. 그죠? 이거 자기 이제 나름 그 부유한 집안이니까. 근데 물론 바지도 실제로 실행은 못하죠. 아직은 돈을 그저 용돈 타서 쓰는 입장이니까. 그죠? 네.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돈 없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스튜디오 뭐 한 3,000프랑 정도면 빌리는데 3,000프랑이면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돈이지만 바지우는 그럼 그거 해가지고 하자. 그런 식 얘기까지 막 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그 씨앗이 돼가지고 결국 전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인상파 전시 독립 합동 전시회를. 그래서 바지우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 친구들은 고무됐겠죠. 야 그래 너를 믿는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리고 또한 바지우는 빈털터리 모네를 지원하기 위해 이제 이 그림 그죠? 이 그림을 2,500프랑에 구매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림이 커가지고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림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한 그래서 4,500프랑, 3,4,500프랑 정도. 그다음에 그림이 좀 잘 받으면 뭐 800프랑까지 가고 1,000프랑도 가는데, 근데 그거는 한 요 절반 정도 그림인 거죠. 한 1,000프랑이면 따지면 이건 그림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죠? 이게 엄청 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500프랑을 그냥 사실 준 거고, 근데 이제 자기도 용돈 받아 쓰는 입장이니까 집에서 월 50프랑 할부로 이제 50프랑씩 매달 죽게 해가지고 주기 시작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바지가 죽는 바람에 돈 못 받으면 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못 받으면 그냥 친구가 그냥 친구끼리 주는 건데 뭐 죽었으니 뭐 어떻게 이렇게 끝난 거죠. 그죠? 전쟁 나가서 죽어버렸으니까 계속 주다가 자 그래서 어쨌든 모네 이 그림도 그렇게 구매를 해주고 바지우가 그래서 정말 그리 지원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바지우 하면은 또 이게 항상 언급되는 게 이 남성 누드화입니다. 남성 누드화. 그래서 이따가 나올 카요보트하고 이게 또 공통점이에요. 이게 이 남성 누드화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요 그림은 꽤 알려진 그림입니다. 요 그림은 나름 좀 구성이나 이런 게 좀 이런 게 좀 아주 약간 좀 미완성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바지우가 일찍 죽어버려서 알 수가 없죠. 그게 계속 손질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그림이라는 게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그림은 나름 유명한 꽤 알려진 그림입니다.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는 사람에서 남성 누드화 할 때 보통 많이 나와요. 한 번씩. 주로 여성 누드화인데 남성 누드화는 드물잖아요. 근데 남성 누드화라 그럴 때 좀 가끔 나오는 뭐 자주 나오는 그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물놀이 하다가 그죠? 물놀이 하다가 고기도 잡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 장면. 그다음에 요거는 또 풀밭에 누워 있는 젊은 남자인데 이거는 확실히 미완성이에요. 그죠? 전쟁 나갈 때 그린 거니까 전쟁 일어나다 해에 그린 거니까 그리다가만 그죠? 누워 있는 남자 누드. 근데 남자 누드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연예인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남자 누드가 많고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남성 누드죠, 그죠? 그래서 남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노는 거잖아요. 친구들끼리 그죠? 옷 벗고 그죠? 여름에 그죠? 여름 풍경. 그래서 옷 벗고 이렇게 물놀이도 하고 이렇게 뭐 씨름도 하고 이렇게 노는 남자들이 옷 벗고 노는 그런 풍경을 그려요. 그래서 이게 이 남성 누드 작품이 딱 3작품인데 근데 바지우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작품 수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가 남긴 많지 않은 작품 중에서 남성 누드가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많지도 않은 게 한 5, 60개 되나? 거의 100개도 안 되는 작품에서 한 3개가 남성 누드, 또 여성 누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바지우 동성애자였다. 바로 이렇게 막 얘기 나오죠. 사람들이 단순해서 바지우가 동성애자였다라는 근거 없는 낭설이 제기되곤 한다. 왜 이 남성 누드만 이렇게 남아있느냐, 눈에 띄냐.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고 그런 근거는 전혀 없고. 근데 이제 한 가지 그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봐서 아시지만은요, 르누아르도 그렇고 모네도 그렇고 다음에 한 로댕도 그렇고 다 이 마네도 그렇고 이
뭐 20살, 18, 19, 20살 되면 다 그냥 젊은 아가씨들하고 붙어가지고 다, 그죠? 막 저 관계를 맺고 막 애 막 줄줄 낳고 막 이러는데 이 바지유는 그런 연문 일종의 연문이 없다는 거죠. 여성과의 연문, 그죠? 그렇게 키 크고 멀쩡하게 잘생겨가지고 이 주변 여성과의 연애담이나 연문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왜 그러겠습니까? 에이, 상류 계급이죠. 상류 계급이기 때문에, 그죠? 그죠? 품위에다가, 이게 노동자 계급 출신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르누아르나 모네나 다 그냥 노동자 계급 출신이고, 이렇게 옆에 주변, 노동자 여성 그냥 아무나 이렇게 딱 젊을 때 좋으니까 눈 맞으면 그냥 같이 동거하고 살고 이러는 건데, 이건 상류 계급, 같은 상류 계급하고 놀아야지. 그죠? 그리고 나름 이 뼈대 있는 개신교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신교 집안이 약간 이때만 해도 좀 청교도적인, 그죠? 그런 게 아무나 함부로 사귀지 않고, 이런 게 분명히 아주 강하게 어릴 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는 사실은 다 하층민 노동자 여성들 뭐 그런 자비한 여성들밖에 없는데, 그걸 어울릴 수가 없는 건 대단죠, 바지유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동성애자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이 남성 누드를 한 이렇게 3작품 정도, 그죠? 좀 눈에 띄게 남아있다. 특히 이 작품은 이제 가끔 종종 나오는 그림입니다. 남성 누드화 뭐 이런 역사할 때 한 번씩 나오는. 그게 그 당시 약간 풍속이 막 덥고 막 그러면 남자들이 저러는 거였어요? 아니면 일부러 저걸 연출을 한 거였어요? 아니 실제로 이렇게 남자들이 그죠? 어릴 때 시골에서는 좀 빨가벗고 멱 감는다 하잖아요. 이거 사실 그거잖아요. 멱 감고 호기 잡고 남자애들끼리 모여서 그런 문화가 프랑스에도 있는 거죠. 이렇게 남자들끼리 모여서, 그죠? 멱 감고 호기도 잡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잖아요. 이렇게 멱 감고 놀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놀 게 없어요. 여성 누수화에 비해서 남성 누수화는 전혀 없었나봐요. 남성 누드화는 그렇죠. 아무래도 인기가 없으니까. 구매자가 주로 남성인데 네. 그림의 구매자가 남성 누드를 안 사죠. 여성. 그게 그냥 풍속을 그린 거면 저게 전혀 뭐. 그게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죠. 사실 그냥 그때 풍속으로, 그죠? 남자들이 이렇게 노는, 자기 친구들하고 놀던 그런 거니까요, 사실은. 그죠? 이것도 그런 것 같고, 이것도 한편으로는 그런 걸 수 있어요. 놀다가 이렇게 잠드는, 그죠? 그죠? 여름에 이렇게 놀다가 잠드는. 미완성 그림에서 어떤 그림인지 모르겠지만은요, 어쨌든. 그 정도입니다, 사실 풍속이고. 그래서 특별히,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남성이 옷 벗고 있으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야, 동성애자다 뭐다. 근데 그런 거는 전혀 근거가 없다. 조금 알려진 그런 그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 인상파 집단 초상화 중에서 이게 또 한번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이 그림이죠, 이 그림, 그죠? 좀 전에 그 그림, 그죠? 좀 전에 그죠? 남성 누드화. 다 누드화 있는데. 그죠? 요거 이제 여성 누드화, 요즘 미완성작, 요 나중에 좀 이따 나옵니다. 아직 네. 그리다 만 거고요, 현재 그리고 있는 거고. 요것도 무슨, 그죠? 그리다. 그래서 요게 지금 자기 화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죠? 기억 안 나시죠? 이게 뭐 할 때 나왔었냐면은요. 193페이지 만의 패거리들 중에 한가운데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들은 밝은 대낮에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밤에는 게르바라가 앞에 모였다. 야, 이 사람 특이하네. 왜 대낮에만 그림을 그렸냐?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위에 등이 없다는 걸 때 이게 항상 얘기할 때 말이죠. 그죠? 아니 그 당시 오늘날에는 전기가 있으니까 오히려 화가들이 밤에 작업 많이 하잖아요. 밤새 올빼미처럼. 근데 그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밝은 낮에, 게다가 낮에 자연광 하에서 뭔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여기 좀 등이 없잖아요, 인테리어에. 그죠? 아마 옆에 가스등 같은 거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밤에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바지유의 화실입니다. 벌써 뭐 크죠. 확실히 또 이제 다르죠, 그죠? 이런 화실을 파리에 공짜는 거에 얻어서 피아노도 있고, 그래서 바지유는 음악도 여기 키 큰 게 바지유입니다, 그죠? 키 하잖아요, 키가 한 190은 넘는 것 같아, 190, 그죠? 30대 쓸래나?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전쟁 원래 그래서 항상 전쟁 치르고 나면은 사람들 평균 신장이 많이 낮아져요. 실제로.
키 큰 사람인데 사진은 불리잖아요. 키 크거나 살찌면 어쨌든 간에. 전쟁이 되니까. 네, 어쨌든 전쟁 치르고 나면은 키가 확 평균 신장이 다 작아집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네. 평화식에 키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키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키 큰 바지유고, 이 바지유는 나중에 마네가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그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네인데, 그러니까 마네가 그 지도자니까, 그래서 마네가 자기 화실에 놀러 왔는데, 이제 바지유가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막 설명해 주는 거죠.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거고, 이게 마네고, 여기 이제 그 르누아르, 이게 모네. 이렇게 자기 친구들 이제 얹혀 사는 애들이 애들 얹혀 사기 화실에 얹혀 사는 애들이고 그죠? 이제 막 그 주인 비평가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런 난로가 있네. 그래서 석탄 난로가 있고 어쨌든 뭐 대단한 이 정도면은 뭐 그죠? 화실이 아주 근사한 화실입니다. 유리창은 엄청 크잖아요. 그죠? 유리창 요즘에도 드문 이런 그죠? 전체 유리창은. 자, 그래서 이것도 그 인상파의 집단 초상화로 이제 종종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키 큰 바지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화실 같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때 나왔던 게 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게 바지유가 그린 르누아르인데 이 르누아르 젊을 때, 그러니까 근래를 같이 화실 같이 다닐 때 르누아르는 다른 학생들이 버린 물감 큐브를 모아서 쥐어짜곤 했다고 바지유가 전한다. 그래서 그 얘기가 우리가 어디 나오니까. 아, 199페이지? 199페이지 밑에서 6째 줄이구나. 있습니다. 그죠? 199 밑에서 6째 줄, 그죠? 응? 바지유가 텅 빈 물감줄을 붙들고 무언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짜내고 있었다. 그죠? 이게 이제 다른 학생들이 버린 거를 가지고 르누아르가 주워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 막말로 거렁둥이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남이 버린 거 주워다가 조금씩 짜내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바지유는 아까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리려면은 물감이 많이 필요한데 또 그렇게 해야 연습해서 늘어나는 건데 그 모네나 르누아르가 그 물감하고 화구를 그거를 바지유가 사실은 많이 이렇게 대준 거죠. 화실 같이 쓰면서 화실만 썼겠습니까? 거기서 물감도 같이 쓴 거죠, 그죠? 물감, 화구도 작업 공간 다 이렇게 제공해줬다는 게 근데 없었으면은 사실 모네나 르누아르도 없었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인상파 자체가 바지유가 없었으면은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르누아르가 그린 바지유. 정말 키가 크죠, 보세요, 의자에도 그죠? 키가 큰 바지유. 그래서 르누아르가 앞에 그림에 그죠? 요 그림에 화답해서, 그러니까 약간 인상주의적인 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죠? 화답해서 그린 그림. 그래서 르누아르도 이제 바지유와 화실을 같이 쓰면서 신세를 지게 되고 이제 얹혀 사는 거죠. 모네, 르누아르. 그러다 이제 모네는 이제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빚쟁이한테 쫓겨다니고 그죠? 모네는 뭐 그러던 시절이에요. 자, 근데 그런데 이제 그 모네가 르누아르가 나서 르누아르의 그 이게 이 친구들은 젊을 때부터 그냥 주변 여자랑 그냥 눈만 마주 붙어가지고 다 같이 산다 그랬잖아요. 관계 맺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르누아르의 첫 번째 애인이라고 알려진 그죠? 르누아르의 첫 번째 연인이었던 리즈 트레오라는 여성 우리 봤었습니다, 그죠? 그때.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뭐냐면은요, 이렇게 그러니까 르누아르는 그래 그럼 난 애인을 빌려줄게 해가지고 애인을 이제 모델로 빌려주는 거죠, 모델. 그래서 그 르누아르의 그 애인이 지금 모델, 그죠? 이 얼굴이 같잖아요, 그죠? 그죠? 모델입니다, 요게. 근데 요건 아직까지 썰이 있어요. 이 동일인이 아니냐, 요거. 동일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까 이정 그림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요 앞에 그냥 여기 보세요, 그죠? 얼굴하고, 그죠? 하고.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그죠? 이게 뭐 이거는 맞는데, 그죠? 옷이나 뭐나 다 맞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같은 인물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맨 오른쪽 모델은 르누아르의 연인이었던 리즈 트레오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모델은 언급이 없어요. 근데 이 그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제 어떻게 그렸냐, 이게 지금 바지유가 화장하는 여인,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뭔가 그죠? 뭐 귀부인이고 옆에서 지금 시중들이 그죠? 시중들이 이렇게 보살펴 주는 건데 흑인,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살롱전에 그래도 그게 왜냐면 그 살롱전에 그죠? 뭔가 상을 타야 집에서도 인정받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살롱전에 우리 하지 말자라고 해놓고서도 그래도 살롱전에 계속 그래도 미련이 남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거 새로운 스타일 좀 약간 포기하더라도 여기 살롱전의 구미에 맞도록 그죠? 살롱전의 구미에 맞는다는 게 뭔가 여성 누드화 좀 보기 좋은 그런 주제면서 이게 하렘의 오달리스크 하렘이라는 게 터키나 이슬람 지역에 그죠? 후궁들 그죠? 후궁들이 모여 있는 그런 오달리스크가 후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딱 이게 흑인을 집어넣음으로써 흑인이나 알제리인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건 뭔가 약간 이슬람이나 이런 동양풍 일종의 오리엔탈적인 이국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게 왜 들락그로아 그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알제리 여인들 그림 그거 그죠? 그래서 요거를 뭔가 그죠? 약간 이국적이면서도 이 뒤에 배경 무늬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국적인 그죠? 약간 터키적인 그런 무늬 또 흑인 여성. 그래서 바지우가 보낸 편지에 이 흑인 정말 괜찮은 흑인 여성 모델을 모델료는 좀 비쌌지만은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라고 가족한테 편지 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에서 이렇게 흑인 모델을 이렇게 해서 그런 식의 구성을 해서 살롱전의 구미에 맞도록 딱 그려가지고 이러면 이제 웬만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요 그림이 아까 봤던 그림이죠. 거기 걸려 있었죠. 미완성작 그죠? 화실에서 요거. 그죠? 아직 이쪽은 그리지 않은 그죠? 가운데 인물하고 흑인 여성 정도만 지금 그리고 있는 미완성작 그죠? 여기 요 그림입니다. 그죠? 이 그림 요걸 그려서 어떤 살롱전에 당선될 수 있도록 구미에 맞게 그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렸는데 근데 떨어져요. 왜냐면 좀 저희가 봐도 약간 여성이 사실 여성 피부 톤이나 그죠? 윤곽이나 이런 게 뭔가 좀 윤기가 나고 뭔가 생생하고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평면적이에요 좀. 그죠? 약간 평면적입니다. 넓적다란 이런 거 보면 그죠? 조금 평면적인 느낌이 나요. 이게 만의 영향일 수 있는데 그죠? 뭔가 전형적인 명암법에 의해서 표현되지가 않았어요. 생동감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특히 가운데 인물이 한마디로 힘이 좀 약하다고 해야 되나? 그죠? 젊고 아름다움이 좀 부각돼야 되나? 한마디로 빛나는 어떤 그렇잖아요. 중심 인물인데, 그죠? 이게 만약에 오달리스크를 그린 거면은 그래도 뭔가 좀 에로틱하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좀 에로틱한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윤기 같은 게 이런 게 없어서 그래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에로틱한 요소가 좀 있으면서 그래야 이 살롱전이 노인네들이 좋아할 텐데, 그죠? 떨어진 거지. 그래서 뭔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의 올랭피아 그런 올랭피아가 좀 그죠? 뻣뻣한 시체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피부색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영향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오히려 이 여성이 더 생동감 있게 그렸어요. 나중에 그죠? 더 예뻐요. 더 예쁘고 생동감 있게 그죠? 네. 그죠? 생동감 있게 그죠? 이 생동감이 없어요. 중심 인물인데. 그리고 오히려 또 이 흑인은 여성이지만 등 같은 거 잘 그렸어요. 나름 그죠? 이거 괜찮아 오히려. 이게 좀 망한 거야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그죠? 중심 인물이 너무 올랭피아적으로 그렸다. 그죠? 만에 아마 그걸 의도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올랭피아에서도 중심은 그죠? 약간 평면적으로 그냥 희물곡하게 누워 있는 그 여성 아니에요? 올랭피아 그죠? 누워 있는 것도 만의 그림도. 그래서 그런 거지. 그렇죠. 올랭피아는 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주 엄청 스캔들을 일으킨 거죠. 떨어진 그림을 따라서 슬픔을. 그러니까 뭔가 다른 요소를 좀 추가했는데, 그러니까 나름 자기가 나름 자기가 결합한 거죠, 그죠? 이렇게 살롱전의 구미에 맞게 이렇게 그죠? 이런 표현이나 이국적인 요소들이나 이런 거는 제대로 그리고 또 가운데는 새로운 만회풍을 결합한 거. 그럼 보통 망하죠 원래, 그죠? 뭔가 이거 좋은 거 저거 좋은 거 하면 보통 망합니다, 그죠? 하나만 해야지 양쪽도 하면 망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나름 정말 역작이라고 해야 되나? 심혈을 기울여서 몇 년 그려 한 2년 정도 1년 넘게 그려가지고 사람들이 응모했는데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옷감 표현이나 그죠? 이쪽 여성 표현은 오히려 아주 또 뛰어나요. 이게 나중에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나중에 이거는 오히려 나중에 아까 없었잖아요 그림에서 그죠? 요것만 있었고 그죠? 나중에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쪽도 괜찮은데 오히려 가운데 인물이 너무 약한서 망한. 포즈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세. 그죠? 자세 포즈도 그렇고 그죠? 포즈도 좀 더 눕던가 아니면 더 앞으로 하던가 해야지 좀 어정쩡한. 근데 이게 동일인물 저는 어떻게 보면 동일인물 같기도 한데 아닌가요? 동일인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것 같은데 얼굴이? 얼굴 색깔이 너무 다르네.
얼굴 색깔이 다른 게 이게 그린 시기가 달라서 그런가. 이전 그림의 그 여인은 얼굴이 좀 둥글둥글해 보이는데 가운데 그래서 근데 그죠? 이게 그 르누아르 연인이 모델인데 이건 분명히 맞아요, 그죠? 그죠? 좀 아니죠, 그죠? 아닌 것 같죠, 저거. 코도 좀 그죠? 네. 그래서 저도 딱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그림을 그릴 때 똑같이 그릴 수도 없잖아요. 동일인 모델을 놓고서도. 그래서 살짝 변형해서 그린 거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그 편지에는 이 모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은 언급할 필요가 없죠. 이 친구 애인이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 모델 구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었다. 흑인 여성 구하기 쉽지 않았으니까 그 언급이 있는데 이 모델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 동일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게. 네, 그죠? 어쨌든 다른 사람이 저런 그려야 되니까 그랬겠죠. 근데 우리 더 이쁘게 그렸어요. 친구 애인을.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아까 그 모델이 어쨌든 모델을 지불했으니까 하나만 그린 게 아니라 그죠? 딱 봐도 얼굴은 여기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모델과 이 모델,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흑인 모델이 구하기 쉽지 않았나 봐요. 이렇게 나름 그 몸매가 균형 잡혔잖아요, 그죠? 나름 탄탄한 몸매. 그래서 여성을 또 모델로 이런 꽃 그림도 그립니다. 하지만 이제 바지오는 이제 죽게 되죠. 그죠? 바로 그 해 이제 전쟁이 나죠. 그 살롱전 있자마자 바로 5월에 6월 7월에 바로 전쟁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바지오는 그 1870년 프랑스 국제 전쟁 발발 한 달에 입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귀족이니까 이제 계급을 다는 거죠. 그죠? 일반 쫄병이 아니죠. 그죠? 일반 병이 아니라 상사 계급으로 달아서 이 전투에서 또 이게 또 항상 이게 아까 말도 키가 크고 이게 있어요. 옛날 전투는 참 원래 제일 많이 죽는 게 소대장이란 말 있잖아요. 소대장, 그죠? 오히려 대대장, 연대장은 저 뒤에 있으니까 안 죽고 소대장은 앞에 나가서 섞어야 되니까 이게 부상당한 지휘관도 나와서 총 맞아가지고 없어지고 자기가 대신, 그죠? 이제 부지휘관이었으니까 대신 부대를 지휘하다가 팔과 배의 신원상을 입고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마지막 사진으로 추정돼요. 정확한 그 기록은 없으니까 모르는데 딱 봐도 바지류 같죠? 키도 크고, 그죠? 바지로 추정된 인물의 사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 장교냐 아니면 사진 찍을 수가 없겠죠. 일반 병사들은. 그래서 이렇게 모든 군복과 군장이죠. 군장과 총, 그죠? 긴 머스킷총 같은 거를 딱 갖춘 모든 장비를 갖추고 아마도 이제 전선으로 나가기 직전에 이렇게 한 컷 찍은 것 같습니다. 네, 바지류 같은데요. 뭐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99% 바지류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남았고요. 이제 전쟁에서 이렇게 죽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참 그 비참한 게 저녁에 죽고 나면은 그 시신을 그냥 다 놔두는 거죠. 누가 그걸 시신 나르게 생겼어요. 그 당시에 지금, 그죠?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전사 소식 듣고 아버지가 직접 가가지고 전쟁터를 뒤져가지고 찾은 거지. 물론 그래도 자기 아버지하고 당연히 이제 하인들이 있었겠죠. 하인들, 그죠? 그래서 아버지 찾아가지고 한 5일 만인가 찾아가지고 실체를 이제 싣고 와서 자기 고향 가서 이렇게 묘술 만들고 이게 비참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또 근데 그것도 그나마 부르주아니까 찾은 거지. 일반 병사들은 그냥 거기서 뭐 까마귀 밥 되는 거지 뭐. 누가 어떻게 찾아가 실어 나르겠어요. 알 수도 없고.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연결된 얘기가요. 그래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29살에 전사하고 아버지가 시신을 이렇게 찾아다가 이렇게 자기 고향에다가 묘지를 만들었는데 이 묘지도 벌써 다르잖아요. 묘지도,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공동 묘지에 그냥 달랑 명판 하나 있고 이런데 이거는 바지유는 그래도 이 지역 유지라고 묘지에 바지유 흉상도 만들고, 그죠? 젊은 애 흉상 앞에 또 어떤 그죠? 여신 상을 딱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근데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걸 오늘날엔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하지도 않고 당연히, 그죠? 오늘 그 다음에 또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그 가장 망한 업종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 뭡니까? 이게 좀 약간 격가지 얘기지만은요. 그 돌아가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오늘날에 그 고령화 사회가 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보통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이게 그 화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망한 업종이 뭡니까? 업종 중에 하나가 화장을 하면서
돌판 만드는 사람들. 무덤 앞에. 무덤 옆에 이 돌판 묘비 만들고 뭐 세우고 이런 거. 그죠? 이게 원래 우리 원래라고 해야 되나? 저 어릴 때 항상 서울 변두리에는 항상 있었어요. 그죠? 그 돌 깎고 쫙 해서 그게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당장 돌아가시면 무조건 무덤 그죠? 매장을 하고 그 당시에는 한 70~80%가 매장이었으니까 예전에는 그죠? 3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매장을 하면 무조건 이 몽을 놓거든요. 판을 이름을 하던가 새기던가 그 업종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화장을 하니까 이 돌광산도 없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그죠? 뭐 세우고 이런 걸 안 하는 거니까 그죠? 돌 대리석 깎아가지고 세우는 걸 안 하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왜 있는 사람 죽으면은 엄청 막 꾸몄잖아요. 돌에도 그죠? 그것도 공동묘지에도 뭐 엄청 막 옆에 세우고 막 등 같은 거 세우고 이런 거. 요즘에도 이렇게 화장해서 단지를 이렇게 해고 여기에 다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 조금만 옛날보다 옛날에 규모가 옛날에는 뭐 하나 하면은 그죠? 조금 있는 사람 죽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엄청 많아요. 석재가 그거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밑에 또 있고 옆에 뭐 막 세우고 그죠? 뭐 돈 되는 대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수요가 어마어마했는데 지금은 그 수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오히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오히려 없어진 거예요. 이제 화장을 하니까 매장 대신. 근데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로댕 얘기하겠지만은요. 그럼 로댕이 왜 저때 나와서 그렇게 위대한 조각가로 딱 인정을 받고. 근데 우리 또 그 뒤에는 없잖아요. 그게 바로 그랑 연관돼요. 그게 수요. 제일 중요한 건 공급 수요거든. 수요와 공급. 그 수요가 없다는 거지. 그 로댕이 딱 나오게 된 거는 그 수요가 있었는 거예요. 수요가. 바로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1870년 죽었는데 이 지역 조각 유명 조각 거기서 보상은 이거 하나 주문 받으면 이게 돈이 얼마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이 사람만 이랬겠어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다 따라서 하는 거지. 그죠? 따라서 이렇게 막 흉상 세우고 뭐 살아있을 때 흉상 세우고 이 조각 세우고 그러니까 그 수요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요. 로댕이 그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시대에 파리를 완전히 리모델링 했잖아요. 근데 그 리모델링 할 때 일단 건물을 다 세우는 거잖아요. 건물을 세웠는데 그 당시 건물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갔다? 다 조각이죠. 이런 거 이제 여신상 뭐 이런 거 다 부조에 다 이게 다 들어갔어요. 다. 그거 자체가 건물이 기둥도 아예 그냥 카스티아트에서 다 이게 여신상해서 기둥으로 세워놓고 그러니까 조각 수요가 어마어마했고 그게 파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파리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도시들이 다 따라하죠. 베를린, 브리셀, 런던. 야, 우리도 저거 따라해야지. 그래서 다 따라하니까 수요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조각 수요가. 그래서 그때 다 만들어진 게 지금 우리가 유럽 여행 가면 보면은 야, 이쪽은 막 다 완전 도시가 예술이야. 근데 다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로 19세기 후반에 로댕의 시대에. 그러니까 수많은 그 공예 조각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석공들이나 이 조각가들이. 그럼 그 중에 당연히 뛰어난 사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수요가 이제 딱 사라졌지. 그 다음에 전쟁 1920년대 되면서부터 수요가 사라졌죠. 왜? 건물을 그냥 이렇게 지으니까. 건물을 그냥 직사각형으로 짓고 여기 무슨 뭐 이런 뭐 조각 장식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 전에는 건물이 우리 그죠? 그 가르니에 오페라 같은 거 다 그냥 아예 그 자체가 조각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오페라 하우스 자체가 조각품인데 그 자체가 그 뒤에는 건물이 바뀌었잖아요. 철골 구조로 쫙 올려서 쫙쫙쫙쫙쫙 직선 이러면 조각가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조각가들이. 다 굶어 죽는 거죠, 조각가들이. 그러니까 조각 예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뒤에는. 그죠? 이 건물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짓게 되면서부터. 그게 건축 쪽에서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조각은 건축의 부속적인 산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부수적인 거였지만은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결국 보여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컸고 또 당연히 고부가가치였겠죠. 그죠? 고부가가치. 돈도 일단은 절약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 다 없앴나? 왜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철골 구조가 생기면서 그때 다 석조. 이때는 그렇게 해봤자 5층, 6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철골 생기면서 땅은 비싼데 사람은 많이 모이고 비싸니까 이제 이걸 철골 구조로 해가지고 막 20층, 30층, 40층 올리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미니멀리즘으로 가는 또 방향 아니니까 이게 빼고 쓰고 표준화된 자재를 써야만 공사비가 절약 되잖아요. 표준화된 자재. 이걸 언제 수공으로 손으로 깎고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유리창도 커진 것 같아. 그러니까 유리창, 그죠? 네. 조각할 자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중요한 거죠. 유리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채광이 중요해지면서 유리창이 차지해버리고 대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때도 유리의 역사 말씀드렸는데 그죠? 유리가 제일 디자인의 포인트는 오늘날에는 유리잖아요. 오늘날에는 그죠? 옛날에는 디자인 포인트가 조각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벽면을 조각하고 기둥을 조각하느냐. 그죠? 건물의 디자인의 포인트 또는 건물의 품위를 나타내는 거는 그 부속된 조각인 거지. 그것이 품위를 나타내는 건데 오페라 가르니에처럼 그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건물의 그 시각적 디자인의 핵심은 유리인 거죠. 유리창을 어떻게 내느냐, 그죠? 뭐 이렇게 내고 별별을, 그죠? 어쨌든 시대가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어쨌든 그때 로댕 할 때 다시 또 다음 시간에 나올 때 로댕 할 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딱 보고서 야 뭐 이렇게 했네가 아니라 그때는 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19세기 후반에는. 그죠? 지역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건물을 짓건 누가 죽건 간에 다 이런 약간 아카데미 스타일의 여신상 같은 거, 그죠? 여신상을 짓고 조각상을 흉상을 세우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림이 미완성으로 아마 마지막 작품 같긴 한데요. 이렇게 풍경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게 그가 남긴 풍경화에는 인물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인물이 없잖아요. 아무런 인물이 없는 것은 이게 미완성작이라는 건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의 마지막을 암시하는 이제 사람이 없는, 그죠? 사람이 없어 죽어서 없어지고 아무도 없는 그런 걸 암시하는 것 같은 뭐 유명한 작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마지막 그리고 화실에 남아있던 작품처럼 여겨져서 소개해봤습니다. 자, 저 불쌍하게 죽은 바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돈 많은 친구. 진짜 돈이, 이건 자기가 돈이 많은 거죠. 그죠? 바지는 자기 아버지가 돈이 많은 거였고, 그죠? 이거는 이제 자기가 돈이 많은,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돈이 많은. 자, 근데 거기에 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카유보트, 그죠? 그 유명한 비스토프 카유보트. 근데 46살에 죽어요. 일찍 죽어요. 부유한 친구가 또 미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친구들은 좋은 거죠. 친구들은 그죠? 그래서 죽은 그 바지의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운명의 저 같기도 한데 어떻게 딱 그 타이밍에 나타나가지고 바지 죽고 난 70년에 죽고 그 다음에 한 3, 4년 뒤에 바로 나타난 거죠. 나타나가지고 그 역할을 그대로 바지의 꿈을 또 그대로 바지가 우리 독립적인 전시회 하자. 이 카이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바지 역할을 그대로 한.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의 친구들 그림 사준 게 다 이제 국가에 기증돼가지고 우리 미술관 박물관에 그죠 엄청나게 인상파 그림이 많아지게 된 그 계기입니다. 이 사람 컬렉션이 기증됐고, 근데 작품 자체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작품 자체는 그러니까 그쪽 인상파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인정을 못 받다가 20세기 후반 미국에서부터 재조명받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에는 아주 주요한 작가로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림, 그죠? 파리, 비 오는 날 파리 거리 같은 것도 너무나 유명해졌죠. 그래서 특징적으로는요, 먼저 형식적으로는 기울어진 지면과 끝없이 뻗어나가는 시선. 그래서 원근법은 원근법인데 뭔가 좀 비전형적이에요. 전형적인 원근법하고는 달라요.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는 현대의 도시적 느낌들이 있어요. 특정한 도시에서만 이제 새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느낌들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묘사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카이보트도 또 똑같이 바지우처럼 또 일찍 죽어요. 이게 정말 똑같은 그런, 그래서 꽤 일찍 죽습니다. 폐부종이 이제 폐에 물이 차가지고 그때는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죽게 됩니다. 자, 기스타프 카이보트. 그래서 카이보트 그림은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어쨌든 카이보트의 대표작은 뭐 요것도 대표적이고, 그죠? 이제 어디 갔어? 요게 제일 대표작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대표작이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림적인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래나 어쨌든 거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 아니겠어요, 이게 카이보트. 그래서 어떤 도시적인 정서가 잘 나타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직접 보시고 오셨으니까. 좀 그림 좀 보셨으니까 일단 한 가지만 얘기하고 다시 앞으로 가시겠습니다. 딱 보시면 뭔가를 좀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미술 한 벌써 1년 반, 2년 가까이 들으셨는데 뭐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색채적으로 어떻게 에? 우리 배웠으니까 르누아르 내가 통해서 배웠잖아요. 색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색채적으로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색채적으로. 같은 색. 그때 배우셨죠, 그죠? 왜, 그죠? 르누아르의 그런 그림 통해서 딱 옷 드레스 색깔이 딱 분해가 되면서 이쪽 이쪽 다 비치고 이런 식으로 또 그 색깔이 다른 데 나오고 이게 많은 색상을 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색상 자체가 많지 않은, 그죠? 이게 딱 뭐 여러 뭐 인물들하고 많이 나와서 색상 자체가 다양한 것 같지만 그렇게 다양한 색상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리고 여기서 중심적인 색상이 있어요, 그죠? 그죠? 우산색이죠, 우산색. 그죠? 그러니까 이 우산색을 중심으로 이런 건물들이 다 우산색이 지금, 그죠? 기본적으로 이 우산색이, 그죠? 이 전체를 지배하면서 바닥에도 그런 빛이 비치고요, 그죠? 이 우산으로 표현된 이 약간 흐릿한 남색, 그 남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이런 그러니까 차분한 남색이죠, 차분한 계열의, 그죠? 그 색조가 전체에 사실 통일성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게 어떤 원리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우리 인상파하면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 색채가. 그죠? 옷의 색깔이 배경이 되고 또 배경이 다시 저쪽 사람의 옷의 색깔이 되고 이렇게 교차하면서 색채 교차적인 사용되면서 전체 통일성을 부여하는 이것도 그거입니다. 그죠? 좀 이해되시겠죠? 그죠? 색채적으로. 그래서 이게 뭔가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색채적인. 그죠? 정말 다양한 인물과 건물과 사물들이 있지만 우산의 색채를 통해서 전체의 통일성이 부여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우산의 색채. 자, 일단 그 정도만 얘기하시겠고요. 앞으로 와서 저 보러 갔을 때는 예. 사람들이 너무 많게 있으니까 예. 멀리서 전체적인 색채는 보이진 않죠. 그 그림만 모여있죠 주로. 네, 이렇게 모여. 그럼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네. 가까이서 보면은 생각보다 너무 조잡해가지고 그죠? 가까이서부터 그렇죠. 조금 실망스러워. 이렇게 왜 뭐 그런 옛날 뭐 옛날 그죠? 이런 고전도 저렇게 세밀하게 그리진 않았어요, 사실은. 너무 매끈하게 그냥 그 물체 같잖아. 네. 근데 얘는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그래요. 좀 거칠고 그럴 테니까요. 네, 실제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한눈에 잘 들어오고. 한눈에 잘 들어오고 더 차분하게 보이고 그런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그 야구 중계 집에서 보면 네. 이렇게 뜯어보는데 가서 보면 그런 거죠. 비슷한 거죠, 사실은. 자, 그런데 어쨌든 나름 그러니까 인상주의 그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인상주의 그림하고는 약간 다른데 이제 그것이 그 리얼리즘적인 어떤 사실주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좀 그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인상주의는 그 고전주의처럼 있는 그대로 세세부적으로 묘사하는 건 아닌데 카이오보트는 원래 출발점이 인상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그 고전적인 리얼리즘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대로. 그래서 리얼리즘이라고 안 하고 사실주의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이제 이게 어디서 왔느냐? 자, 이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카이오보트는 파리의 부르주아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 가문은 대대로 정부에 납품하는 군수 직무로, 그죠? 이 직물, 그러니까 섬유를 다뤘는데 정부에 납품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특히 군복하고 담요, 그죠? 군대에서 쓰는 군복, 담요, 정말 필수품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납품하는 그런 그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오보트는 아까 나오잖아요. 여기는 이제 부시에서 법학을, 그죠? 항상 법대 의대.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여 공부를 다 잘했던 거야. 법과대학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도 취득했어요. 근데 자기가 특별히 변호사 할 일이 없는,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돈을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1870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그죠? 전쟁이 나니까 전쟁에 동원돼서 파리 방어전에 참여했지만은요, 이거는 뭐 큰 전투가 아니었죠. 그냥 뭐 프로이센이 그냥 일방적으로 승리해 버렸으니까요. 그냥 프랑스군은 막 갔다가 다 도망가고 끝나버리고. 그런데 어쨌든 이 전쟁 때문에 더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게 군복하고 담요를 납품하는 사람이니까 이 전쟁으로 부친의 재산은 크게 늘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참 이게 사람이 인생이 그래요, 운이라는 게. 오히려 전쟁에서 프랑스는 망했는데 우리 자기 집은 훨씬 더 부자가 된 거야. 군복 담요 납품해가지고. 자, 그래서 카이오보트는 전쟁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군은 이거 뭐 어합지졸에 게임도 안 되고 그냥, 그래서 이미 전쟁은 졌고
졌는데 어쨌든 그 군대는 해산되진 않은 거잖아요. 지구는 그거 할 일 없잖아요. 졌으니까 이제 항복 그 문서 조약하고 이럴 때 군대는 있는 거니까 심심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뭔가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야 좀 그림 좀 그려볼까 해가지고 전쟁 끝난 후 아카데미 스타일의 화가 레옹 보나의 스튜디오에 다니면서 장베로를 만납니다. 이 장베로에 한 번 저희가 한 2번 정도 언급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 장베로 그죠? 드가 언급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드가 언급하면서 그 뭡니까 그 압생트 마시는 그림을 또 다른 식으로 그린 그 장베로라는 거를 제가 잠깐 그때 언급드렸거든요. 요 그림도 그때 언급드렸어요. 요게 그죠? 이 장베로가 그린 카푸신 대로 그죠? 인상주의 제 1회 인상주의 열린 그 당시 프랑스의 대로를 그린 겁니다. 딱 봐도 좀 화면이 작아서 그렇지만은요 정말 거의 그 당시를 있는 그대로 그죠? 어떤 살아있는 그 실물 인형들처럼 딱 뭔가 그죠? 그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요게 장베로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장베로 퐁데 자르 그죠? 그 프랑스 그러니까 세느강에 있는 그 보행자 전용 다리입니다. 예술교라 그러는데요. 자라트 그죠? 예술교. 사람만 건너다니는 자동차가 없잖아요. 자동차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거리를 그린 건데 장베로는 벨 에포크 시기 파리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한 그죠? 정확히 묘사한 그림으로 인기를 그 당시에 끌은 그런 작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카유보트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카유보트 그림이 인상주의적인 거랑은 다르고 좀 나중엔 좀 비슷해졌지만 좀 다르고 뭔가 좀 사물을 그래도 좀 정확하게 묘사하는 그런 게 바탕인데 그게 바로 카유보트 대표적인 느낌과 비슷하다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이때 젊을 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배운 그걸 어쩔 수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맨 처음에 그림을 배울 때 이 스튜디오 다니면서 이 장베로라는 이런 화가를 만나는 거죠. 나중에 그림을 그리는. 근데 이 화가의 작품이 바로 요렇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당시 도시의 풍경들을 뭔가 세밀하게 있는 그대로 그리면서 그죠? 그렇게 그리는 이런 그죠? 그런 장면들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있는 지나다니는 그림을 중심으로 그린 요 그림 바로 요런 경향이죠. 그래서 카유보트 그림의 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사실주의적인 성향은 요 같이 다녔던 이 베로 그래서 요 장베로의 영향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장베로는 우리가 드가 할 때 언급을 드렸습니다. 드가 하면서. 그래서 요 그림 딱 보시면요. 이게 벌써 아까 그 봤던 그 파리 그 비 오는 날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벌써. 그렇지 않아요? 그죠? 느낌이. 그림 스타일도 그렇고, 그죠? 좀 인물들을, 그 인상주의적이지 않죠. 인상주의적이라기보다는 인물들의 어떤 세세한 면을 그리면서도 살짝 흩날리는 듯한, 그러면서도 약간 그죠? 흐린 하늘에, 그죠? 흐린 하늘에, 약간 글루미하면서도, 그죠? 느낌상으로 벌써 딱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까 그거랑. 그렇죠? 그래서 이 작가의 영향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장베로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한평생 계속 갔구나 카유보트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카유보트는 좀 더 공부를 좀 미술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에콜 데 보자르에 바로 입학을 합니다. 하지만 뭐 오래 안 다니고요. 자기는 돈 많은데 그죠? 오래 다니진 않았고 근데 이제 부친이 1874년에 죽습니다. 물론 일찍 죽은 건 아니고요. 나이가 거의 한 정확히 모르겠지만 18세기 한 70 몇 살 거의 80살 다 돼서 부친이 죽고서 큰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근데 이후 1876년에 첫째 남동생이 바로 20 몇 살에 바로 일찍 죽어버려요. 남동생이 발 밑에 동생이 갑자기 이때는 이런 일이 많았죠. 그죠?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모친도 바로 이제 사망합니다. 모친도 젊은 나이인데 일찍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러니까 모친이 죽고 나니까 이제 사실 진짜 재산을 다 받은 거죠. 이제 그죠? 아버지한테 앞에 조금 받고 엄마한테 주로 갔던 게 다 이제 자기한테 온 거니까 진짜 이 카유보트는 자기가 돈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그 바지랑은 달라요. 용돈 타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큰 재산이 생긴 거예요. 정말 젊은 날에 다 또 돌아가시고 죽어버려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카유보트가 충격을 받은 거지. 야 이거 우리 집안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죽을 운명이다. 이렇게 다 우리 엄마도 그렇고 내 동생도 그렇고 이게 팍팍 죽느냐.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때부터 일찍부터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법대 나왔으니까 그죠?
유언장 써놔야 돼. 우리 언제 내가 갑자기 죽을 이 자식 다 갑자기 죽은 거거든요. 갑자기 젊은 날에 나름 젊은 날에 죽은 거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유언장을 이제 매년 갱신을 쓰잖아요, 그죠? 미리미리. 그래서 이때부터 자기가 이제 법대 나온 변호사니까 그죠?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2명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모친은 부친의 셋째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이혼하고 새로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다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시집 와가지고 첫째 부인도 일찍 죽고 둘째 부인도 일찍 죽고 그다음에 셋째 부인도 들어와가지고 자기 낳았고 좀 살다가 일찍 죽어버린 거 셋째 부인도 한편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야 이거 뭔가 우리 집안에는 이제 일찍 죽을 기운이 감돈다 이래가지고 유서를 막 젊은 날부터 일찍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인생 길지 않은데 즐기며 살아야지. 이게 아닌 거야 이게. 뭐 이 특별히 일 같은 거 하지 않고 이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우리 집안 다 일찍 죽는다. 그죠? 이 돈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을 동안 그죠? 평생 끌리는 대로 좋아하는 일 하면서 그냥 전형적인 말 그대로 레저 클래스 사는 게 레저야. 그죠? 유한계급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데도 기가 막혀요. 저 지금 그죠? 그러니까 카위보트가 이제 첫째 남동생은 일찍 죽고 둘째 남동생 삼형제인데 그죠? 둘째 남동생하고 같이 여기 이제 3층이 한 이쯤 되겠습니다. 3층 아파트에 살았다고 해요. 파리 아파트. 지금도 남아있네 이렇게 이때 건물이. 그러니까 이게 그 파리 오페라 뒤편에 오스만드 파리 오페라를 그 당시 파리의 중심으로 설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세종문화회관 그 바로 뒤에 있는 뭐 주상복합 뭐 이런 거 그죠? 주상복합 뭐 60평짜리 어디 사는 거지 한마디로 그죠? 그런 데 사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살면서 물론 이거는 파리 집이고 또 인근에 또 별장과 뭐 이런 영지들이 많이 있어요. 파리 인근에는. 참 지금 봐도 참 화려하잖아요, 그죠? 지금 사진인데 그 당시는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죠? 저기 살면 진짜 최고의 부자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카위보트가 인상파에 합류를 하죠. 우리 그림을 취미로 그리고 하다가 물론 어떻게 해서 인상파에 합류하게 되었는지 알려주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은요. 근데 카위보트는 그 에꼴드 보자르를 다니고 이러면서 드가 등 다양한 스타일의 드가뿐만 아니라 여러 미술가들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교류죠. 그림 보러 다니고 하다 보면 전시회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근데 인상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당시 파리 인근 아르장테유 그죠? 우리 모네 할 때 나왔잖아요. 그죠? 모네가 그 집을 얻고 살던 파리 인근의 그 세느 강변가 아르장테유에 거주하면서 그림을 그리던 모네와 만나면서 모네와의 교류가 결정적이었다. 근데 이제 그 아르장테유는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아르장테유는 그 파리 인근에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사리 같은 데 그죠? 미사리 그죠? 미사리처럼 요트장이 있는 곳이고 카위보트는 인근에 배를 정박하고 만든 수리한 시설이죠. 그래서 카위보트가 또 요트 프랑스 요트 협회 또 여기서 또 뭐 대충 총무이사 정도 이런 것도 해요. 또 요트 타는 걸 엄청 즐겼어요. 그래서 카위보트는 요트를 여러 척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를 직접 만들고 수리하고 뭐 이런 그게 아주 취미였다는 거예요. 요트 타는 걸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르장테유에서 요트를 타다가 이제 모네가 맨날 나와서 그림 그리니까 야 이거 무슨 그림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울리게 된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계기였다. 그래서 아마 그 제 1회 인상주의 전시회 이전에 만난 거는 확실해요. 이전에 만나가지고 그 전시회에 이제 관람하러 오지 카위보트가 이미 친해져서. 자, 그래서 카위보트는 이미 그 전에 모네를 만나서 친해졌고, 그래서 이미 그 모네 스타일의 그런 그림들, 인상주의 그림 스타일의 그림을 접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모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런 그죠? 스튜디오 보트, 그죠? 배에다가 이렇게 화실을 보트를 화실로 쓸 수 있도록 개조했는데 그거를 모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막말로 돈도 없고 이 배가 아무리 그래도 비싸지 않잖아요. 모네는 그 정도 큰 돈은 없고 근데 틀림없이 다 경제적으로 비용이나 또 만드는 것까지도 이 카위보트가 다 도와줬을 것이다라는 게 오늘날 정설입니다. 그래서 카위보트가 이렇게 모네한테도 이런 것도 마련해주고 그래서 모네가 이 배를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모네랑 어쨌든 처음으로 이렇게 친하게 사귀게 됐다. 그래서 이게 그 아르장테유의 바로 그죠? 요트를 그린 거예요. 아마 모네가 그 카위보트의 요트에 이런 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 모네의 그죠? 그때 몇 번 나왔잖아요. 그죠? 이 물의 표현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 카이보트도 나름 그걸 또 따라 했어요. 이 카이보트의 물에 나름 괜찮죠? 잘했죠? 그죠? 멀리서 보면 응. 완전 많이 그러니까 이것도 가까이서 보면은요, 이 색채 분할돼서 별거 없어요. 그죠? 근데 머릿속 어. 반짝반짝해. 가까이서 보면 이거 모네의 그 색채 분할 보면 나름 배운 거지. 그러니까 역시 좀 이 배운 게 있어서 그런가 이 습득을 빨리 했어요 이게 카이보트가. 그거 있어요. 그죠? 진짜 그럴듯하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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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거 그래서 앞에 거랑 어떤 분위기는 다르지만 이거는 또 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거지만은 요건 또 분위기는 다르지만 이 물살의 표현과 이런 물 그림자, 나무 그림자 표현 아주 잘했어요 카이보트가.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만 먹으면 또 이런 그림도 구조관에 있어서 르누아르는 좀 어설픈. 어설프죠. 르누아르는 그 인물 중심이었고 오히려 르누아르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20세기 전까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오늘날 점점 카이보트 그림이 재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보트가 한 대충 한 400-500작품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취미로 그렸으니까요. 그때 그림 대부분은. 근데 어쨌든 이게 벌써 근데 다르죠. 이게 그에게는 이 파리 인근 예레스의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넓은 영지가 있어. 자기 영지에서 배 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동생들일 거고, 하나 동생일 거고, 자기 친척들하고. 어쨌든 그 딱 보시면 그 모네의 색채 분할법, 그죠? 이제 그대로 구사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데 전체적으로는 다 그죠? 물의 빛을 잘 표현한 카이보트의 그 솜씨를 나름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림도요, 그죠? 이것도 이제 모네를 결국 따라한 거죠. 딱 봤을 때 이게 모네 그림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요런 그 모네 그림이 있었어요. 그죠? 정원의 여인. 그래서 햇빛이 쫙 내리쬐면서 내리쬐는 햇빛과 그 그림자, 그죠? 이 그림자의 효과의 그 인상, 그림자의 효과, 인상, 그 순간의 인상을 딱 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나뭇잎 하나하나를 묘사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고전주의처럼 나뭇잎 하나하나 묘사하지 않고 나뭇잎에 내리쬐는 빛을 묘사한 거죠. 빛. 그다음에 그 그림자. 그죠? 꽃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묘사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비치는 빛과 그림자를 묘사한 요런 그림과 지금 카이보트가 그린 거 요것도 나름 그렇죠? 이 빛에 뭔가 그 내리쬐는 빛을 나름 잘 표현했어요. 뭔가 그죠? 빛나는 듯한.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보트의 기본은 이거예요. 사실주의. 그죠? 뭔가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좀 남아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모네랑은. 그죠? 모네는 뭔가 있는 그대로 그리겠다는 느낌은 없어요. 이런 옷자락이나 이런 걸 봐도. 그런데 그래도 카이보트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나 이런 그죠? 이런 발가락이나 이런 걸 나름 그래도 있는 그대로 좀 그리려는 그런 경향 하에서 모네의 영향을 받아서 내리쬐는 햇빛의 효과를 담아내는. 그죠? 빛과 그림자 이런 효과들이 좀 선명합니다. 대신 이런 나무를 그리는 것 같은 거는 또 모네의 영향하고 또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나무가 대충 그렇게 그려져 있죠. 비슷하게 좀. 자, 그래서 이렇게 카이보트도 그 인상주의적인 그 기법들을 익혀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카이보트가 바로 그 바지유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거죠. 바지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차라리 스튜디오 빌려서 살롱도 나눠고 말이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말을 카이보트가 실현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카이보트의 합류는 인사파 동료들의 삶과 그죠? 생계와 인상주의의 발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카이보트는 일찍 죽은 친구 바주의 역할을 그대로 대신해 주었다. 그래서 침착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맑은 성도 비슷했다. 그는 부유했고 그림을 판매할 필요 없었다. 그래서 근데 요것 때문에 카이보트가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림을 팔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화상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알 수도 없고 유통되는 그림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죽고 나가지고 이 흘러다니면서 이제 미국에서 좀 미국이 인상파 그림들을 많이 샀잖아요. 사면서 카이보트도 뭐 이두 작가 해서 그냥 흘러가서 사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야 이게 나름 그죠? 그래서 어쨌든 카이보트는 그림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평가가 늦었던 거예요. 평가가 팔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죠? 그냥 자기 그려서 가지고 있는 거지 그냥. 그래서 그는 후원자에서 수집가로서 동료들의 그림을 꾸준히 구입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아까 그래서 바주랑 비슷하게 그죠? 근데 이제 카이보트는 대신 그냥 일시불로 크게 딱딱 주는 거지. 바주는 한 달에 50프랑 할부 이거 2,500프랑을 50프랑이면 몇십 개월 할부입니까? 50개월. 50개월 할부. 4년 할부인데. 근데 죽었어. 근데 그냥 죽어버렸으니 할부 끝나기 전에 죽어버렸어. 진짜 기가 막히는. 못
어떻게 그 친구끼리 약속하고 그냥 친구끼리 약속해 주는 것이 그 어떻게 카이버트는 그냥 한 번에 딱 그죠? 1000프랑 뭐 그죠? 1500프랑 이렇게 딱 주면서 친구들의 그림을 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겁니다. 카이버트 때문에 우리가 그 2, 3, 4, 5, 6, 7 이 전시가 있었던 거예요. 카이버트 없으면 그 전시 한 번 하고 끝났어요 사실은. 한 번 하고 이거 망해가지고 다 힘 빠져서 돈도 없고 할 여력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한 번 하고서 그 다음에는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 그냥 야, 우리 그림만 팔자 해서 경매에서 완전 망했잖아요. 이거 몇 번 나왔던 얘기 아니니까. 그럼 그 다음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지. 근데 카이버트가 내가 돈 된다 해가지고 바로 그때부터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카이버트 없었으면은 우리 오늘날 미술사가 바뀐 거예요 사실은.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2, 3, 4, 5, 이거 열리는 게 자체가 카이버트 때문에 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카이버트는 근데 어쨌든 그 1회 인상지 전시회는 참여를 하지는 않고 그냥 관람만 하러,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알았다는 거죠, 모네랑. 그래서 관람하러 오고 뭐 자주 왔다고 합니다. 그 전시회 자주 친구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 전시회를 하기 전에 왜 이 자기들끼리 일종의 조합을 구성하잖아요. 그죠? 몇십 프랑 몇 프랑씩 내가지고 돈 내서 조합을 그 전에 구성하는데 카이버트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일종의 그 미술가들의 협동조합 구성원도 아니었고 당연히 뭐 준비된 작품도 없었겠죠. 그죠? 작품 자기는 게다가 그림 스타일이 이 사람들은 일단은 다르잖아요. 그 전에 그려왔던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러니까 아마 성격이 변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냥 뭐 알아서 참여 안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참여하지 않고 그냥 관람하러만 오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회 하고 나니까 막 공격받고 저게 그림이냐 그저 벽지냐 벽지보다 못하다 막 이런 식으로 공격받고 이래서 한편으로는 망한 거잖아요. 망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막말로 거렁뱅이들이 돈이 없고 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열리지 못하고 야 우리 그림만 팔자 경매했는데 이것도 완전 실패해버리고 그죠? 그래서 카이버트는 아까 그 이유가 컸을 거예요. 요 이유가 요게 그림 스타일이 다른데 일단 거기 낄 수가 없고 자기는 일단 살롱전에 한번 그죠? 살롱전에 그림을 제출합니다. 바로 살롱전에 그 출품한 그림이 이 마루 대패질. 요것도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죠? 그죠? 이거 많이 보셔서 아시죠? 그죠? 이것도 카이버트의 아마 두 번째로 유명한 그림일 겁니다. 그죠? 그게 제일 유명하고 여기 두 번째로 유명한 마루 대패질이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딱 봐도 이게 어디겠어요? 이 장소가. 이게 딱 보면 알 수 있죠. 여기 아까 그 자기 아파트 공사 장면이에요. 인테리어 공사. 자기가 거기 들어가게 되는 요때 자기 요 전년도에 아버지 죽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딱 집 얻어가지고 주상품 얻어가지고 인테리어 공사하는 거지. 그래서 오스만대로 아파트에 실내 공사 장면. 그거 딱 봐도 이게 벌써 이 몰딩이 금태 둘렀잖아요. 금태 딱 이 어느 날 이 이게 보세요. 이게 아라베스크 무늬 아니야 이게. 이 당시로는 여기 이제 최고급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그 인부들이 와가지고 바닥 이때 다 이거로 까는 그죠? 마루 깎고 거기다 왁스칠하고 다 하는 거지. 그때는 그랬겠죠. 우리랑 방식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요쪽은 벽난로가 이렇게 있겠죠. 벽난로 그죠? 요쪽에 벽난로가 있겠죠. 이렇게 벽난로 앞에 그죠? 그런 식의 자기 집의 입주할 집에 인테리어 공사하는 인부들의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그림도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시면요, 요게 이제 오늘날 이 작품은 카이버트의 대표작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포장이나 미화도 없이 그냥 하층계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날 것 그대로, 그죠? 정말 날 것 그대로 옷 벗은 그대로 묘사하였기에 살롱전에서는 당연히 안 좋아하죠. 살롱 심사위원들이 이거는 평범하고 아주 천박한 속되고 이거 뭐냐 이거를 누구한테 권하려고 이런 걸 그렸냐, 그죠?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살롱전은 아름답고 뭔가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교훈적이고 역사화라든지 이거 뭐냐 하층 계급의 노동자의 장면들을. 그래서 거의 꾸르베의 리얼리즘하고 비슷합니다. 꾸르베의 돌 깨는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죠?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하는 거를 그냥 그렸는데, 그래서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카이버트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 그림의 특징은 일단 마룻바닥의 그 선들에 의해서 강조되는 원근법, 그죠? 마룻바닥의 이게 다 하나로 다 저쪽으로, 그죠?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모아진 느낌이 있어요, 그죠? 이게 쭉
이렇게 그죠? 가다 보면서 마룻바닥에 선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결국 뭐 하시겠죠? 만나시겠죠? 소실점에서 그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좀 인물이 약간 잘린 듯한 그런 그 사진 같은 효과. 그러니까 그 카이부테의 기본적인 특징이 인상주의적이라기보다는 아직은 그 좀 리얼 사실주의적으로 그죠? 있는 그대로 그린 그런 게 드러나요. 그죠? 그래서 사진적인 묘사 및 그 구성. 그죠? 그래서 구성상으로도 좀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듯 하면서도 이런 그 나무밥 같은 것도 약간 잘려 있는 그런 장면.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서 봤겠습니까? 살짝 이쪽에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죠? 약간 이 보는 이 시점이 가운데라기보다는 약간 이쪽에서 바라보었다, 그죠? 약간 이쪽에서 그래서 비대칭적인 시점이죠, 일종의. 그것도 특징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 카이버트 그림이 주로 오른쪽이에요. 아까 그 파리 그 우산도 요쪽이잖아요. 우산 나오는 거 약간 요쪽 약간 오른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죠? 그래서 약간 오른쪽 중심. 자, 그래서 그 중앙에서 벗어난 관찰자 시점. 그죠? 그다음에 이게 또 역광이라는 것도 특이해요. 역광. 그죠? 역광. 원래는 이 뒤쪽에서 이렇게 빛이 비쳐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빛이 지금 저쪽에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저쪽에서 들어오는 역광이지, 역광. 그죠? 역광. 그래서 역광 효과를 이렇게 역광 효과에 의해서 이 줄무늬들이 사라지는 그런 것까지 표현한 참 독특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역광 요럴 있다는 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그림과의 차별점입니다. 나름 차별점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마룻바닥이 살짝 기울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요. 마룻바닥이.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 살짝 이쪽으로 기운 듯한. 그죠? 그냥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기울어지가 않은 것 같은데 느낌상 그렇다는 거예요. 느낌상 사실 느낌상입니다. 그죠? 느낌상 살짝 기울어진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회색 벽면, 금방 몰딩, 발코니 그릴에 아라베스크 무늬 등 이건 전형적인 그 부르주아적인 그 고급적인 이미지 아니에요. 그 이미지와 노동자들의 그 헐벗은 상체 이게 딱 대조적인 거예요. 사실은 대조가 되는 그런 내용적으로 그런 측면을 딱 볼 수 있어요. 그죠? 저쪽은 아주 고급진 그런 장식들이고 여기는 헐벗은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원근법적인 효과, 특히 역광 이런 거로 아주 그 전에는 이런 그림이 사실 없었죠. 어쨌든 그죠? 그 전에는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카이부테가 평가받는 거예요. 나름 독창적으로 어쨌든 그 전에 없던 스타일의 그림을 처음으로 그렸다라는 면에서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렇게 어쨌든 지금 요 얘기 그거였죠. 그래서 이 그림을 살롱전에 나름 출품하지만 살롱전에서 이제 거부됐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겁니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카이부테는 그래 그럼 난 이제 살롱전 안 하고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이 지금 1회 한 번 하고서 힘 빠져가지고 다 이제 망해가지고 그림도 못 팔고 말이야 그죠 만에나 그때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저기 그 경매해가지고 오히려 그죠 그 원가도 안 나오니까 다 그냥 자기가 되사가지고 손해 보고 있고 막 이 르누아르나 모네가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내가 돈 낼 테니까 한번 다시 해보자. 한 게 그래서 이해가 된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카이보트가 그러면은 그 카이보트가 내가 전적으로 그죠? 그때 3,000프랑인가 5,000프랑인가 딱 돼가지고 바로 딱 그 가게 빌려가지고 스튜디오 빌려가지고 바로 이제 합니다. 카이보트가 그래서 카이보트가 인상주의 제 2회 인상주의 전시회를 그 8점 출품하면서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살롱전 뭐 낼 필요 없겠다 하면서 살롱전 출품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요. 제 2회 인상주의 전시회는 카이보트의 정말 전적인 재정적인 지원으로 이게 없으면 이제 다시 할 수가 없었어요. 네,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요게 그 2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출품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게 말 그대로 조각 작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 수요가 없어진. 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 내부에서 이렇게 발코니에서 그죠? 발코니 창가에서 있는 젊은 남자인데 자기 동생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도 그 특징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카이보트 그림은 이 평면을 이렇게 평행으로 그리질 않아요. 평면이 뭔가 다 기울어져 있고 그죠? 이렇게 평면이 기울어져 표현되어 있고 사선으로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요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자꾸 시선이 뒤로 가고자 하는 그죠? 여기 그죠? 건물 사이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어떤 시선 그래서 요게 카이보트의 특징이에요. 뭔가 계속 뻗어나가는 그죠? 그런 거. 그래서 아까 그 뭡니까 그
그 그림도 뭐 비 오는 날에. 그죠? 비 오는 날도 그 명확하잖아요. 시선이 뻗어나가는 게 그죠? 이게 시선이 여기서 뭔가 멈추지 않고 계속 쫙 뻗어 여기서 쭉 뻗어나가는 그게 있어요. 그죠?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는 그런 시선 처리가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또 중심은 약간 오른쪽에 가 있고요. 그죠? 근데 이 그림 나올 때 항상 그 의문이 있어요. 이 사람 어떻게 갈 수 있나? 그죠? 좀 낑겨서 못 갈 텐데. 이거 항상 그 얘기가 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이게 비켜도 안 비켜질 것 같은데 지금. 살짝 어. 이게 지금 옆에 여기 틈이 이게 없다 이게 낑겨서 못 갈 텐데 이거 진짜 저 사람 이거 좀 살짝 외면했는데 앞에 안 보고 외면하고 있어. 왼쪽에. 이거 미스테리예요. 이거. 이 사람이 못 갈 텐데 낑겨서 이거. 이 친구가 아무리 우리 친구가 좀 부인은 어떻게 친구가. 그래서 살짝 비켰는데 지금 이거 못 가는 거지 이거 못 가죠 그죠? 이대로 못 가잖아 그죠? 여기 폭이 요거밖에 없잖아요 폭이. 서 있나 보다. 저 그죠? 사람들이 뭔가 서 있는 지나가기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기다리나 보다. 응. 다른 게 아니라 항상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나옵니다. 이 사람 어떡하냐. 전혀 그거 생각을 못해.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게 그 끝없이 뻗어나가는 시선이 상당히 특징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또 있어요. 이게 끝없이 뻗어나가는 시선이라는 게 우리가 그 시골에서 먼 풍경 보는 거랑 달라요. 맞아. 어떻게 다르죠? 아니, 건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건물을 따라 나간다는 게 달라요. 시선이. 그래서 시골에서 먼 풍경 볼 때는 그냥 툭 트인, 그죠? 시야가 트인 데서 멀리 바라보는 건데 우리 도시에서 뻗어나간다는 거는 건물을 따라 나간다는 거. 이것도 지금 뭔가 우리 시선이 건물을 따라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꾸 그죠? 아까 그 그림도 그죠? 그 건물, 이 삼각형 건물을 따라서 간다는 거죠. 그죠? 그게 달라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이 시간이 아직 있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에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또 똑같이 자기 집도 다른 방이겠죠. 인테리어 공사하는 거 그죠? 마룻바닥 대패질하는 사람들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아까 그거랑은 다른 이거 덜 유명한 그런 그림 또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자기 소유지 저거 달라요 이 스타일이. 공원 같은데 이 엄청난 예레스 자기 원래 엄마 거였는데 이제 엄마가 죽으면서 자기한테 바로 온 겁니다. 요 당시는 엄마 거였어요. 엄마 거였는데 이제 엄마가 바로 죽고서 자기한테 넘어온 거죠. 넘어온 정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부유한 르누아르가 그린 거잖아요. 르누아르가 자기 친구가. 그죠? 낮술 딱 먹고 멀게서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앞에 여성이 앉아 있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것도 다른 데서 레스토랑 푸르네즈에서 식사하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한 가요보트는 친구들이 그럼 팔릴 수 없는 것 같은 작품들을 주로 이제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결국 가요보트가 다 모았다가 국가에 기증해가지고 그게 지금 오르세 미술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르세. 근데 그게 다 명작들이 된 거지. 명작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 대단해요. 그래서 그 당시 카이보트가 사실 카이보트가 없으면 인상파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전시회도 그렇게 못했고 이게 그죠 그림이 남아있지도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 달라졌을 겁니다. 역사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카이보트가 지금 이렇게 돈 많은 친구 딱 벌써 느긋하잖아요. 그죠? 자세가 달라요 벌써. 자 그래서요 가만 있어보자. 오늘은 가만 있어보자. 아까 뭔 얘기하려다 말았나? 그 뻗어나가는 시선과 그죠 도시. 그래서 거기서 그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 얘기 다 하고 그 얘기만. 이게 뻗어나가게 되면요 이게 우리 도시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현기증이 있어요. 도시적 현기증. 이거 시골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그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약간 이게 휘어져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뻗어나가면은 물론 직선인데 이게 뭔가 이게 자꾸 보다 보면 뭔가 휘어지고 부풀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그려진 건 아닌데. 근데 그게 여기 이제 우산에 의한 어떤 간섭 효과도 있고요. 지금 둥글둥글 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 뭘로 귀결되냐면은 그걸 이제 도시적 현기증이라고 하죠. 도시적 현기증. 도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현기증이 있어요. 정말 이게 직선으로 쫙쫙 뻗어 있으니까 이 시선이 이게 아찔한 거죠. 왜냐면 우리 뇌는 그런 직선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항상 곡선의 세계에 살고 있지 우리 뇌는. 그죠? 자연적으로도 우리 진화했을 때는 다 주변 식물이나 이런 게 다 곡선이네 곡선. 이렇게 도시의 건물처럼 이 인위적인 직선이 이렇게 무한히 이어지는 것처럼 이런 도로나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게 아찔한 거지. 또 높이도 그렇고 높이. 그래서 그걸 도시적 현기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뭔가. 사실 그게 드러나요. 이게 이 도시에서 주저하지 않고 끝없이 멀리 뻗어나간다는 게 건물이나 도로를 따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쫙 따라 나가다 보면 정신없어 아찔해 이게 이런 식의 그죠? 그런 도시적 현기증. 그러면서 그것이 약간 또 휘어져 보이는 그런 느낌까지 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휘어서 그린 건 아니지만은요 이게 실제로 휘어서 그리지 뭔가 그죠? 뭔가 좀 더 부풀어 보이기도 하고 말이야 그죠? 휘어져 보이는 듯한 좀 그렇잖아요 그죠?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된 듯한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일단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요 그림을 중심으로 이제 3회 인상주의 전시회부터 해서 요 그림 얘기 좀 더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까지 할 수 있냐고.